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 확보는 필수입니다. 때문에 우리 군은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을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한일 군사비밀협정은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체결 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국방 포커스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지 27년 만에 한일 양국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첨단 정보 자산을 보유한 일본의 대북 정보력이 기대되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이 공유하게 될 비밀 정보는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이 될까요? 우리의 실익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포커스 최연수입니다. 지금부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네. 장광일 동양대학교 국방기술대학 학장 나오셨습니다. 장학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원우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 14일이었죠. 한일 정부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국무회의 상정이 있었는데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한일 비밀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 과연 어떤 것인지 뭐 때문에 논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먼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박사님. 그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이란 체결 당사국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정한 기본 틀이고 또 이제 약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런 어떤 과정을 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 처음 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장 학장님 좀 정책시장 시절에 이거 좀 많이 진행을 시키셨죠? 네. 어떤 나라들과 저희가 이런 협정을 맺고 있습니까? 우선 박 차장님 말씀에 이제 연장선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교류라는 것은 뭐 지금 너무나 잘 유통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안보 환경상으로 볼 때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실시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실제 군사 작전이라든지 네. 안보 상황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세계 약 32개국과 이미 정보 비밀보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나토라는 건 사실상 저 유럽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토하고도 그런 것을 맺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2개국 플러스 하나의 국제기구 전부 33개 뭐 이렇게 나라와 정보보호 협정을 맺고 있고 그 중에는 이제 한때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러시아, 네. 베트남과 같은 나라하고도 사실은 이 정보 비밀 보호 협정을 맺어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보 환경이 이렇게 심각한 특히 이제 북핵 문제로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과의 정보 비밀 보호 협정을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이라도 빨리 체결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즉시에 공유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미 32개국과 체결했다면 일본과의 체결이 새로울 것은 없는데 아마 일본과의 우리의 과거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 학장님께서 좀 늦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그 김민석 기자님께서는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이게 추진되는 상황도 좀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때서야 추진이 되게 된 거죠? 장 학장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하고 그때 상황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본래 우리 이 대한민국이 1989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심각한 것을 느껴가지고 네. 일본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네. 상당히 오래됐죠. 일본은 처음에 못 느끼고 있다가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고 이러니까 이거 필요하겠다라고 네. 생각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일본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2010년 그 어간에는 한일 문제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네. 특히 뭐 독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추진이 본격적으로 됐죠. 그래서 2012년도에 추진할 때도 우리 언론에 충분히 잘 설명했습니다. 그때 또 출입기자 하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체결이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하고 과정도 계속 설명드렸었어요. 다만 이제 그때 다 추진했는데 어떤 잘못된 보도가 나오고 또 정부에서 약간 그걸 조금 처리를 잘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으로 갔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해서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래서 못했는데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일 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진하지 않으면은 상황이 생길 때 도발할 때 북한 도발 시에는 희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감정이나 어떤 정치적 상황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 국민이나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줄일 것인가 또 얼마나 우리가 잘 대비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국이 느끼는 북한의 위협 고조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교수님 그러면 이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을 통해서 이제 각국이 맺는 이유는 서로 주고받고 이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보면 어떤 이득들을 서로가 누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어느 뭐 조약이나 약정도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체결국들 간의 어떤 공고한 어떤 그 협력 관계를 한번 다시 보장할 수 있다. 그것이 특별히 그 군사비밀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의를 갖는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역안보라든가 어떤 세계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오팔이나 오해로 인한 어떤 그 무력 충돌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나토하고 국제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유럽의 어떤 그 안보 상황을 우리 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거 좋은 아주 그 매체가 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으로 기억됩니다만은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어떤 정보보호 협정을 맺었는데 이건 사실은 그 우리 원전 수출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이 갖는 의미는 뭐 이전에 꼭 동맹국들하고 우방국들하고만 맺는다. 뭐 지금도 대부분 그런 나라들하고 맺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역에 이르기까지 아주 체결국들 간에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런 유익한 그런 협정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정보보호가 단지 군사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부분에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의 경우에 이렇게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근거 또 어떤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맺지 않습니까? 2년 전쯤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정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을 매개로 해서 일본의 정보를 우리가 받고 우리 정보를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주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결과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점이 기대가 되고 있긴 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은 게 어느 만큼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 차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오시면서 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언급하셨지만 국민들도 다 주지하시다시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계속 그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우리의 안보 이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에서 나온 일본의 정보 수집 자산을 먼저 살펴보면 위성이 한 5개가 있고요. 이지스함 6척, 뭐 해상 초계기가 77대, 조기 경보기가 17대 등 자산적인 측면에서 일단 뭐 엄청난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 예를 들면 그 인공위성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그 이 군사 정찰 위성은 이렇게 정지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신 위성은 정지돼 있지만 그래서 이 북한을 감시하는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메꿔줄 수 있고요. 또 그 북한의 그 SLBM이 우리 동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모든 그 정보 수집 자산들은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북한을 향한다고 하면 많은 자산들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SLBM에 대한 자산을 이제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보적인 이제 실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일본과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이 향상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그 일본하고의 관계 측면에서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서 정보 당국에서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정보를 받아보다 보니까 가치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 비판까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산이 주는 어떤 공백을 채워주는 또 뭐 이런 새로운 뭐 정보도 뭐 일부 있었지만 그거는 물론이고 분석관들의 어떤 새로운 시각, 그런 것들이 이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보 당국에서 이제 계속 장관님께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냉정하게 안보 실익을 따져서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능력이 향상되면 실질적인 대북 억제 효과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모두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런 그 일본과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 과거사 문제를 떠나서 냉정하게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일각에서는 2014년에 저희가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약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약정을 통해서 그러면 굳이 일본하고 직접 안 하고 미국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 감정이 안 좋은데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무슨 좀 제한점이 좀 있으셨습니까? 약정을 통해서 받다 보면 일단 적시성, 정보라는 게 시간이 중요한데 적시성의 문제도 있었고 뭐 직접 좀 빨리 받고 싶다.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안보 실익이 있는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적시성 문제가 가장 큰 그 요구 사항의 어떤 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가 정보 받아볼 때 시간이 좀 지나는 거를 좀 받을 수밖에 없었나요?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국을 거쳐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시간을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인가요? 뭐 그 정도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는데 이 교수님 아까 우리 교수님 차장님께서 일본의 정찰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서술하시는 것만 들어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의 정찰 능력은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대단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사실 그 광학 카메라를 장착한 그런 그 위성이 지금 4대가 아마 오퍼레이션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레이더 새틀라이트, 레이더 위성도 지금 2대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24시간 그 감시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그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위협을 대단히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해서 중국 본토에 대한 그런 이 정찰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위성 정찰에 대한 그 핵심은 최근에 사실은 북한으로 많이 경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1998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일본 본토를 넘어가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통해서 SLBM까지 지금 개발하는 단계로 가다 보니까 지금 뭐 일본 방위계획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위협을 아주 대단히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포커스를 한반도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사실은 그 초계기 같은 경우에 잠수함을 이제 탐지하기 위한 능력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보다 월등하죠. 지금 77대의 그 초계기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 지금 현재 해상 초계기들이 사실은 그 북한 잠수함의 서해에
주력을 두고 있다면 동해는 상당히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일본이 지금 일본 초계기 잠수함 탐지 능력은 사실은 동중국해하고 이 동해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본이 봤을 때 이 잠수함을 탐지하고 그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우리보다는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 정찰을 포함해서 사실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찰 자산 능력을 전체로 보면 이것은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그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 위성의 핵심이라고 보면 해상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고 정확하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렇죠. 일본 정찰 위성이 갖고 있는 해상도는 한 어느 정도입니까? 해상도를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한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에 한 30cm 정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실 미국은 최대로 하면 10cm까지 식별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의 어떤 정찰 능력이 더 좋으냐, 일본의 정찰 능력이 좋으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찰 능력이 더 탁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현재도 일본의 정찰 능력이 미국의 정찰 능력을 지금 보완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 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익에 어느 정도 있을까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 군사 작전에서 이 정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죠. 작전본부장도 하시고 또 정책실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정보가 갖는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시에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군사작전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은 정보 판단을 기초로 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직전에 다시 한번 정보를 판단했는데 정보 상황이 틀려졌다 그러면은 계획 자체를 새로 바꾸고 그 계획은 수립된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군사작전에 있어서의 이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손자병법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손자병법이 13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편이 용간 이 이제 군사정보 간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적하고 싸우는데 계속 이기더라. 그런데 이기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선지 먼저 알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가 사실은 정보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만큼 정보의 기초한 전성의 중요성은 과거도 그렇지만 현대전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하는 것이고 전사의 예를 간략히 든다면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의 신화를 달성했던 것도 거북선과 물론 그때그때의 전술의 그 운용도 좋았지만은 사실은 정보전에서 적보다 더 빠른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 판단을 기초로 해서 항상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모택동하고 장개석이 싸울 때도 장개석 군대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병력, 장비 모든 면에서 그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졌던 것은 모택동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간첩이라든지 이렇게 첩보를 통해서 심지어는 장개석의 사무실 군사 작전을 하는 모든 이 적의 정보를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에게 정보를 갖다가 군사 작전 하기 전에 이미 모택동은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정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책이라는 우리 그 한일 정보보호 협정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잠깐 그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2014년도에 그 한미일 정보 약정으로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좀 있어요. 네, 그런 시각이 있지만은 그 약정을 체결했던 것 자체가 직접 한일 간의 정보 교류 협정과 합법적인 이것이 안 되니까 사실은 미국을 매개로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해서 정보 이 교류 협력을 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그 정보가 어떤 의미에서 절실했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은 양국 간에 직접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는 채널이 안 되니까 미국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점점 고도화되고 시급성은 더 엄중해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직접적인 이 정보 교류가 더 필요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김민석 군사전문 기자께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실제적으로 대변인으로 계시면서도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만약에 내년에 이제 우리가 사드 미사일이 체계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사드 체계가 탐지하고 요격하는 범위 밖에서 발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범위 안에서 쏘면은 요격당할 거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밖에까지 가려면은 그 이제 사드 탐지 범위가 120도입니다. 각도로 120도까지 할 수 있는데 대충 그림을 그리면 한 독도 동남쪽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독도 동남방까지 내려와서 발사를 해야 사드 탐지 범위 밖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에 그 북어는 일본의 그 해역하고 당시, 예, 이게 중첩되니까. 중첩되는 예. 그런 지역인데 그런 해역인데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그 해상 초계기가 77대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대잠 초계 탐지 능력이 우리의 5배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16대 정도 갖고 있죠. 예. 그 대충 그 탐지 능력이 5배쯤 우세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SLBM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가령 뭐 그런 아주 특정하게 보이는 그런 거 포함해서 일본의 정보가 우리 군사 작전에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심각한 것은 북한이 최근에 이제 그 9월 9일인가요? 핵실험 5차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그걸 평가해서 보면 북한은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까지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 그걸 갖게 되면은 핵탄도 미사일의 당정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또 북한이 이 핵을 실전 배치를 하게 되면 재래식 도발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자만감을 갖고 도발할 수도 있습니다. 재래식.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일본의 그 정찰 위성들이 다니면서 미국은 하루에 한 뭐 2번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건 5개니까 또 더 많이 다니다 보면 그 북한군의 움직임을 잘 빨리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가 한미일 미국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가고 또 미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면은 시간이 늦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되는데 한일 간에 직접 하면 북한군의 움직임을 직접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군사작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군의 이제 여러 가지 움직이면 레이더를 켠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전파 신호, 전자파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런 그 전자 신호들을 우리 남한테 오는 것은 한국으로 오려면 뭐 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차단이 많이 되는데 일본은 동해를 통해서 바로 일본으로 간답니다. 일본이 오히려 탐지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걸 탐지하게 되면 모든 전파는 특정 고유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을 내는 무기는 뭐다.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부대는 위치가 어디다. 이런 걸 대충 알기 때문에 어떤 부대가 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에게 일본이 알려주면, 적각 알려주면 우리는 군사 대비 태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그 도발 대비하고 우리가 도발에 잘 대비하면은 북한이 도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정보보호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으면 그건 전부 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김민석 기자님 따르면 이제 핵과 미사일이라는 어떤 그 첨단 무기에 대한 대응도 되지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또 대응할 수 있고 또 그런 만큼의 정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억제력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인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획득이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교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죠? 어떤 그렇죠.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 건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사실 정보 없이는 작동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의 능동적 억제 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킬체인과 KMD가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시작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것을 우리가 이 체제를 완성해야 될 텐데 그 중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 획득입니다. 얼마나 빨리 정보를 획득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킬체인도 그렇고 KMD도 그렇고. 킬체인의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그 탐지, 식별, 요격, 격파의 그 우리 한국은 4단계로 지금 미국은 뭐 6단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4단계로 해서 한 30분 정도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핵 기지라든가 또 핵 이동 핵 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무슨 뭐 대량 살상 무기 어떤 기지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할 그런 것을 파악했을 때 이것을 격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체제 속에서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빨리 그 미사일 방어 부대에 그 정보를 입력을 시킴으로써 대형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파시키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킬체인 그리고 KMD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 이 킬체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1991년 걸프전부터 사실 시작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타겟 이 표적을 가장 아주 효과적으로 이 공격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민간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곳을 괜히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주 그 핵심적만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는 더욱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시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런 어떤 북한의 핵미사일 가운데 가장 좀 위협적으로 느끼는 게 바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은밀성에다가 그렇죠. 타격력까지 갖춰서 굉장히 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차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김민석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SLBM에 대한 정보 를 일본을 통해서 좀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장 학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제가 볼 때 100년 이상의 잠수함 작전을 했던 잠수함 강국입니다.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10년대부터 그렇군요. 이미 영국, 독일과 이 잠수함 그 능력을 갖다가 배워서 그걸 갖다가 전력화시켰고 2차 대전 때는 미국과 싸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 그 동해 지역과 태평양 지역 일대에 대한 이 잠수함에 대한 것은 아주 대단한 해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실제 일본의 잠수함이 16척에서 지금 22척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척을 매년 한 척을 새로 만들고 한 척을 폐기시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만큼 잠수함에 대한 갖고 있는 데이터도 많을 뿐더러 그것을 갖다가 계속 기술적으로 진보시키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기술력을 우리의 정보력과 합친다면은 그것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가질 수가 있고 관련 첩보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실은 한일 정보보호 협정 이것은 대단히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평가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해군도 P3C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도 잠수함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김민석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잠수함 훈련을 할 때 보면 눈앞에서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갔는데 바로 따라가서 잡으면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아까 장 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역 쪽으로 들어오면은 한미가 같이하지만 정말 우리 작전 구역 밖으로 북한 잠수함들이 움직이게 되면 정말 우리 일본의 도움 없이는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과거에 쓰던 해저 데이터들도 아주 옛날에 일본이 다 조사했던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로 20세기 초반부터 이 동해, 서해까지 다 자세히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발전시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저 작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디젤 잠수함들은 대개 하루에 한 2번 정도씩은 부상을 해야 됩니다. 작전하기 위해서.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디젤 부상을 해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배터리에 충전한 뒤에 해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상을 해야 되고 2~3시간 동안 그 디젤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매우 취약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일본의 많은 구축함, 잠수함, 그리고 77대가 되는 해상 초계기들이 다니면서 포착하면 네. 포착만 하면 그건 도관에든 쥐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런 포인트들이 어떤 지역, 어떤 해역에서 그 디젤 엔진을 부상해서 돌릴까 하는 부분을 또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평가하는 데도 있고 일본도 할 수 있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를 교환하면 작전하기가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의 잠수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는 핵잠도 갖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수준은 뭐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잠수함이 노후화돼서 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북한의 SLBM이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 더 많은데 그런데 굳이 한일 비밀 정보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나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는 참 좁아져서 사실은 뭐 이제는 어떤 남북한 간의 어떤 그 군사 문제 이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고 우리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문제 네. 또 세계의 군사 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탐지, 식별하기 어렵고 바다 밑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2010년에 참 천안함 사태를 겪은 바와 같이 아무리 노후된 그 장비라 하더라도 네. 이것이 들어와서 은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공격하는 공격자를 방어자가 이걸 미리 막기는 매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LBM에 대해서 그런 그 일각의 어떤 그 미국을 공격한다는 공격하기 위해서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핵무기의 어떤 위험성을 강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ICBM을 개발하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국제 비확산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NPT 체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수십 차례 나오는 그런 그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전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이것은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자, 그렇다면 일본도 우리에게 필요하게 우리로부터 받아야 될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요. 박 차장님, 일본이 이번 협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정보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일본이 그 89년도에 저희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자고 했을 때는 일본이 계속 그 거절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9년 이제 2차 핵실험 이후에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체적인 위협으로 느낀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서 핵미사일 관련된 정보를 교환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정보를 핵미사일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서 요구할 것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가진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정보라는 게 이제 일각에서 좀 걱정하는 게 일본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게 좀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많이 줬는데 일본이 좀 뭐 안 줄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정보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거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는데 박 차장님 어떻습니까? 예, 정보 당국 간에 우선 먼저 서로의 그 요구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의사 교환을 하고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교환을 합니다. 근데 그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시스템이 철저하게 물물 시장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준 정보가 가치가 있으면 일본에 가치 있는 정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많이 획득하거나 어느 일방이 손해보고 많이 주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준 만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안보 실익이 되는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일본하고 교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대량의 뭐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상호에게 안보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 기브앤테이크 원칙에 의해서 점차 잘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어떤 정보가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라는 것도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또 원하는 요구의 수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크게 벗어나는 그런 거는 안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정보에 대응하는 만큼의 정보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일본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휴민트라고 알려져 있는 정보인데, 자, 이 정보가 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교수님, 이 휴민트라는 정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휴민트는 사실은 인간 정보죠. 휴먼 인텔리전스, 뭐 영어로 그렇습니다만, 이 인간 정보라는 것은 사실은 기계가 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인간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을 이제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고, 또 지금 탈북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뭐 고위 외교관도 네네. 왔고, 또 여러 가지 뭐 고위층 자녀들도 들어왔고, 또 북한 주민들 중에 외국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도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실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획득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휴민트의 약점이라 그러면 이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뭐 역정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와서 사람들이 이제 진실이 아닌 것을 또 과정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사실 휴민트는 어느 정보보다도 가장 유익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데 있어서 이 휴민트 정보를 사실은 일본한테 많이 줄 수 있는, 또 일본이 또 가장 또 좋은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일본도 이 휴민트를 굉장히 강조해 왔고, 일본은 또 아까 한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1931년 만주 전쟁부터 만주 사변부터 해서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이 정보에 매우 수준 높은 정보를 다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이 제1조총련을 통한 어떤 휴민트, 그리고 지금 교도통신에서 지금 북한 평양 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통하고, 또 뭐 후지모토 겐지인가요? 뭐 이런 김정은과 직접 요리하는 요리사 이런 사람이라든가, 지금 그 외에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휴민트 소스는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 휴민트 정보가 우리 한국의 좋은 정보, 또 일본의 정보, 이렇게 또 교환이 되게 되면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런 또 전자기에 의한 어떤 신호 정보, 여기에 의한 정보에다가 더 아주 더욱 통합된 어떤 좋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장 학자님, 이런 휴민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저희가 신뢰가 아직은 그렇게 쌓이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북한의 뭐 구편 사태를 뭐 낸다라든가, 또는 어떤 뭐 선제 타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든가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것도 좀 있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본에 대한 이제 과거 피해 의식이 작용됨으로써 네네. 그렇게까지도 일본이 혹시 정보를 오용 또는 악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예. 실제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휴민트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 무차별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또 선제 타격을 말씀하셨는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우선 일본이 어떤 군사 작전을 한반도의 주권, 우리의 주권 네네. 어떤 영역 내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락과 그것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네. 이것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역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선제 타격을 말씀하셨지만 선제 타격도 우리의 선제 타격이지 일본의 선제 타격은 뭐 국제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본 자체적으로도 헌법에 자기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어떤 한반도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일본 지역에서 실제 유엔군의 후방 기지가 일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지역에서의 후방 지원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어떤 직접적인 군사력이 투사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상상하기 어렵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사전 협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군사정보보호협정하고는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불필요한 의혹이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거와 함께 또 이제 일각에서 많이들 우려하는 게, 자,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 자위대 지금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고 또 무력 증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시에 이게 또 발판이 돼서 한반도에 오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다고 봐야 되죠. 박 차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에 그 출연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경제 11위의 대국이면서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 주권 국가입니다. 네네. 정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없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국가의 동의 없이 다른 나라를 들어온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과도한 의혹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자, 일본이 직접 안 들어온다고 하면 미국이 동의나 또 미국이 힘이 딸리니까 들어와라 이러면서 그 자위대를 한반도에 또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이것도 좀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까? 이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2014년, 15년을 거치면서 미일 정상 성명이라든가 또 뉴 가이드라인 신방위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일본이 미군이 위협에 봉착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컬렉티브 셀프 디펜스 능력을 지금 일본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집단적 자위권을.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말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들어오는 만약에 우리 주한 미군이 있고 우리 한국군이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남침이 다시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랬을 때 일차적으로 지원되는 전력은 주일 미군 전력입니다. 주일 미군 전력이 들어왔는데 주일 미군 전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이 자위대 전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 제60조의 근거 60조 2항인가요? 근거하면은 사실은 외국군의 주유에 대해서는 국회가 승인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정말 얼마나 위중한 상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는 결정돼서가 사실 그것은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네. 군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또 예. 고려해 볼 수도 우리 있다는 가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법 체계라든가 네네. 한미 동맹이라든가 미일 동맹을 봤을 때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고요.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희박하다는 그렇죠. 논리는 네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얘기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현재 국력이라든가 군사력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이런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주한 미군, 주일 미군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주권적으로 판단해서 이 자위대의 어떤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당히 불필요할 경우가 많다. 뭐 이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우리 헌법 제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남북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그러면 북한 지역의 자위대의 진출에 대해서의 문제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한반도 전체의 그렇죠. 주둔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을 불허할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가 갈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좀 우려하는 게 지금 만약 이제 일본과 이 협정을 맺게 되면 한미일 간에 좀 더 견고한 이 동맹 체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돼서 그 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이것도 어떻게 근거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박 차장님?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네. 이제 정보보호 협정에 대해 이제 무엇인가 이제 질문을 하시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정보보호 협정이란 말 그대로 체결 당사국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받은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등을 서로 약속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보호 협정 체결로 인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된다 하는 것은 이제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 이제 그 6개국하고 지금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우리도 32개국하고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지만 네.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군사 동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점점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로 성장하고 또 힘을 확대하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눈치 보기 또는 중국을 고려한 부분도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호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중국 팩터가 사실은 뭐 최근에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네. 국가 주권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외국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리고 또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드 논쟁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한일 정보 보호 협정에도 일부 국내에서 중국이 그것을 반대할 것이 아닌가 또 중국이 반대를 무릅쓰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반드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어떤 우리가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본다든가 미리 지레짐작해서 우리의 정책을 수립을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조선 말이나 구한 말에 있었던 그런 과오를 다시 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접근한 얘기를 저희가 참 많이 나눴는데요. 그 기저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우리의 일본에 대한 정서와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좀 정리된 시각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 한 말씩 듣고요. 또 앞으로 이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장광일 학자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유지되고 또 네. 국가의 가장 큰 가치는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안보적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과 국내 정치적 상황과는 사실상 너무 연계를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소위 이 정보보호 협정에 대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나름대로는 현재 진척되고 있는 사항을 비교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지금 해왔던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좀 우리 국민들과 또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평가해서 그 순수성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김민석 기자님께서는요? 예. 현재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체결에 대해서 다수의 언론들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 사설과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들을 종합해 보면 안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지 말라. 안보와 그렇죠. 정치를 분리해라. 이런 지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 우려되는 이런 상황도 같이 함께 있는데 그런 때에 국방장관을 이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해임하라.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라는 게 언론의 지적입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제 인터뷰 따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정치권은 군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은요? 네. 저는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이 토론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1988년 폴 케네디 교수가 강대국의 흥망,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1500년부터 2000년까지 사실 한 500년간의 강대국의 흥망을 논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참 미국을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이 사실 대단히 위험한
아주 상황에 지금 봉착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그 과잉팽창, 오버스트레치를 했습니다. 임페리얼 오버스트레치라고 그러죠.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막 군사 역량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역량이 세계를 이끌어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안보 측면에도 그렇고 지역 안보 측면에도 그렇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강대국들도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밀접한 협력 관계는 매우 기묘하고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시급히 해결됨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 차장님. 예. 그 근본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협정 체결은 오로지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안보실익 측면에서 냉정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 이 점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인식, 우리의 판단에 대한 많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고견을 바쁘신 중에 나와 주셔서 해 주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를 넘어서 이제 급박한 위기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합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